먼저 순열 조합 들어가기 전에 경우의 수를 먼저 배우는 거. 이쪽 파트는 경우의 수를 배우고 내년에 이제 확률을 배웁니다. 경우의 수는 아시다시피 단어를 좀 여러분이 몇 가지를 알았으면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요. 뭐 이런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를 던져. 그럼 주사위를 던진다. 얘를 시행이라 부릅니다. 어떤 행동을 한다는 뜻이죠. 주사위를 일단 던지고 나면 무슨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야? 소수가 나온다. 얘를 사건이라 불러요. 시행에 대한 어떤 특정 결과물, 그걸 사건이라 부르고, 그 사건의 가지수, 소수는 2도 있고 주사위에 3도 있고 5라는 소수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자연수 중에 약수에서 2개인 숫자를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3가지 있어요. 이 3가지를 경우의 수라 말합니다. 몇몇 개 단어는 기억합시다. 기본적인 단어. 시행. 어떤 사건을 했을 때. 뭐 주사위를 던진다, 뭐 동전을 던진다, 사람을 일로 세운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행동들이 다 시행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떤 특정 결과물이 나와요. 그 결과물을 사건이라 부르고, 그 사건의 가지수, 몇 가지 그런 사건이 몇 번 발생합니까? 라는 거를 우리는 보통 경우의 수라고 불러주는데, 그 경우의 수 문제 중에 이제 사건이 2개 이상 발생했을 때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법칙이 합의 법칙이고, 곱했을 때 계산법이 곱의 법칙인데,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곱하는지는 저번에 잠깐 함수 얘기할 때도 설명을 간단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드렸으니까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간단한 내용이라 그랬었잖아요. 집에서 그때 예를 이런 거 드렸을걸. 집에서 학교로 가는데 버스 노선 2가지, 지하철 노선 3가지. 그러면 버스 노선 경우의 수 2가지와 지하철 3가지 경우의 수를 덧셈해야 되죠.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버스를 타면 지하철은 선택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2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는 덧셈을 하는 거고,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학교로 합니다. 그럼 집에서 도서관까지 경우의 수 2가지, 도서관에서 학교까지 경우의 수 3가지, 버스 2개, 지하철 3개라고 칩시다. 그럼 이때는 경우의 수 2가지와 3가지를 서로 곱해야 되죠. 하나, 3가지, 하나, 3가지, 총 6가지거든요. 그럼 2와 3을 곱해야 답이 나오는데, 이때는 곱하는 이유가 버스라는 교통수단도 선택해야 되겠지만 학교까지 가려면 어쨌든 순차적으로 지하철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글식표는 동시에란 말을 쓰긴 쓰지만 의미상 이 사건과 이 사건이 같이 일어난다. 2개 중에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둘 다 모두 발생해야 되는 경우의 수는 서로 곱해야 된다라는 케이스였죠. 그래서 합의 법칙은 2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그래서 보통 또는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여기 있죠? 그런 경우는 2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덧셈하게 되고, 동시에 발생할 때 여기 잇따라 일어난다, 혹은 동시에 일어난다, 혹은 모두 발생한다, 이럴 때는 경우의 수를 곱하셔야 되고, 단어는 보통 그리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동시에, 이런 말들. 되셨죠? 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풀어줄 정도까지는 난이도는 아닌 것 같고. 순열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를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첫 번째.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선택,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얘를 n개에서 알개를 선택하는 순열이라 부르고,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고 되어 있죠. n개 중에 알개를 선택하여 그 알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NPR이라고 하고,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공식 아니니까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니까.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4P2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4부터, 자연수 4부터 내려가면서 하나씩 숫자를 빼가면서 2번의 자연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4 곱하기 연속하는 자연수 3, 12가지.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6P4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6부터, 시작이 6부터요. 내려가면서 숫자를 하나씩 작게 곱하면서 총 4번의 자연수를 곱하는 겁니다. 6, 5, 4, 3까지. 이렇게 해야 4개를 곱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순열이라고 보고, 이제 그 계산법을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 공식을 따로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가끔 증명 문제에서 저기다 뭘 쓰라는 게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 연습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계산법만 잘 익히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좀 여러분이 약간 너무 암기성으로 문제를 푸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안에 1이라는 카드와 2라는 카드와 3이라는 카드, 혹은 뭐 구슬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3개의 구슬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내가 2개의 구슬을 꺼낼 생각이야. 각각 2개의 구슬을 꺼낼 생각이에요. 꺼내놓고 얘를 뭐 할 거냐면 2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만들 수 있는 케이스가 총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단 1하고 2를, 근데 똑같은 걸 2번 뽑지는 않겠죠. 동시에 2개의 공을 뽑는 거기 때문에 1이 2번 뽑혀 나오거나 뭐 2나 3이 2번씩 뽑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1, 2, 11가 된다는 거죠. 다음에 1, 3, 13, 2, 1, 21, 2, 3, 23, 3, 1, 31, 3, 2, 32. 총 몇 가지 나오냐면 6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앞에 우리가 배웠던 문장들을 써보면 서로 다른 3개의 구슬 중에서 중복하지 않고, 중복이란 말은 뽑았던 구슬을 또 뽑는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중복 없이 2개의 구슬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2개의 구슬을 선택한 거를 2자리의 자연수를 쓰다 보니까 1, 2와 2는 서로 다른 경우죠. 그래서 그 2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니까 총 몇 가지가 있냐면 6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왜 6가지입니까? 그러면 의미상 이런 거죠.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1, 2, 3, 3개 중에 하나를 뽑겠죠. 3가지. 동시에 2번째 구슬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겠죠. 하나 뽑고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그 경우의 수는 6가지. 나이라면 이렇게 가 되는데, 이 상황을 앞으로는 순열이라고 부를 거라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없이 2개를 뽑았는데 그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약속해서 부를 것이며, 기호로는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없이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기호로 쓰고, 계산법은 최초 숫자 3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를 2번 곱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얘는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 예에 맞춰서 앞으로 이제 순열할 때 요거는 책에 어딘가에 써놓으세요. 앞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일단 전체 대상이 몇 개인지, 그 다음 중복, 유무, 중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다음 선택의 개수는 몇 개인지, 그리고 배열의 상태는 어떻게 할 건지, 이 4가지를 가지고 순열과 조합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멀리 나가면 고2 때 배우는 중복 순열, 중복 조합도 이제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는 뭡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n개입니다. 서로 달라야 됩니다.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 맞죠? 중복 유무는 중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뽑았던 걸 또 뽑거나 세운 사람 또 세운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선택은 몇 개 할 겁니까? 그러면 R개를 선택할 겁니다. 근데 이 R이 여기는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10개 있는데 10개를 뽑는데 최대 뽑을 수 있는 건 10개라는 얘기지. 10개 있는데 11개를 뽑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10개 있는데 11개를 뽑으려면 뽑았던 걸 한 번 더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중복을 한다는 뜻이니까 중복과 관계는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R값은 최대 N개를 뽑을 수 있지만 그 N을 넘을 수는 없다는 거죠. 배열의 상태는 일렬 배열하는 겁니다. 혹은 순서 있게 배열. 직책 구분되게 배열. 그러니까 앞뒤 순서를 바꾸면 서로 다른 케이스가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아까 보면 12, 그러니까 1, 2, 2, 1처럼 앞뒤 순서를 바꾸면 서로 다른 케이스가 됐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완성이 되면 이걸 기호로 우리는 이름은 순열이라고 부르고 기호를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여 그 r개를 중복 없이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NPR이라고 부르며 계산법은 최초 자연수 n부터 하나씩 숫자가 빼게 됩니다. 맨 앞에 있는 n보다 하나 작고 그 다음은 그 다음보다 하나 더 작고 이렇게 곱해서 총 몇 번의 숫자를 곱하냐면 R번의 숫자, R번의 자연수를 이렇게 내려가면서 곱하는 행동을 NPR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이 완성이 되는지 봐야 돼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하지 않고 R개를 뽑아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할 것인지 이게 완성이 되면 이제 순열이라고 부르고 기호는 이렇게 쓰며 계산법은 오른쪽과 같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조합은 그대로 이거를 변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순열을 잘 이해를 해야 조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독특하게 가는 게 있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모두 다 뽑아요. 그럼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n 곱하기 n-1 곱하기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곱해지냐면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까지 다 곱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최초의 자연수 n부터 자연수 1까지 모두 곱하는 케이스 NPN 이 케이스를 앞으로 줄여서 말이 좀 길기 때문에 n 한 다음에 뒤에 이런 기호를 써요. 느낌표 아닌가요, 선생님? 보기에는 느낌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n 느낌표라고 부르지 않고 이 기호를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요. 팩토리얼. 읽을 때는 m 팩토리얼. 한글로 하면 n의 계승이라는 뜻이에요. n의 계승. 이건 한글식 표현입니다. 근데 보통 한글식 표현보다는 뭐 그냥 팩토리얼이라는 글을 더 많이 써요. m 팩토리얼 줄여서 n 팩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n의 계승. 계속 곱하겠다는 뜻이에요. 계속 곱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 표현이 나오면 이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뜻이야. 혹은 표기법상 얘랑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NPN이라고 잘 안 쓰고 앞으로는 n 팩토리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5P5 이게 무슨 말이에요? 5부터 내려가면 자연수 5개를 모두 곱하는 겁니다. 5, 4, 2번, 3번, 4번, 5번. 그럼 5번 곱하다 보면 자연수 5개를 5번 곱하려면 자연수 5개부터 내려가면서 5번을 곱하려면 1까지 모두 다 곱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계산법을 앞으로는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표기법을 이렇게 안 쓰고 5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쓰며 이 기호가 이렇게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5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 1까지 모두 곱해라. 그러면 8 팩토리얼은 8, 7, 6, 5, 4, 3, 2, 1 이거 다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8 팩토리얼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거 다 곱해서 답을 써야 됩니까? 아니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답은. 이 말이 이 말을 뜻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간단한 자연수 있잖아요. 2팩, 3팩, 4팩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계산해서 답을 쓰긴 하는데 일정 숫자 크기가 보통 넘어가면 보기에서도 이렇게 답을 다 곱한 경우로 잘 주진 않아요. 숫자 꽤 크죠? 이걸 계산하다 보면 시간 다 가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그냥 보기에도 보통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8팩토리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주관식 쓸 때도 저렇게 써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팩토리에 대한 의미를 이제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MP1은 뭐예요? 그러면 MP1은 n입니다. n부터 자연수를 내려가면서 한 번 곱하는 거라 그냥 n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MP0는 뭡니까? 그러면 1입니다. 총 n개 중에 중복 없이 하나도 뽑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뽑지 않겠다는 경우에서 한 개입니다. 한 개. 그게 n팩토리예요. np0예요. 그 다음에 0팩토리얼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0팩토리얼은 이게 의미상 그런 거죠. 0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를 곱하는 경우, 1까지 곱하는 경우인데 0부터 내려가면서 곱할 수 있는 자연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정의대로 정의를 뭐라고 익히냐면 이 답은 그냥 1이라고 익힙니다. 마치 느낌상 뽑지 않는 경우에서랑 같은 느낌으로 0팩토리얼은 답이 0이 아니고 정의 내릴 때 1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아셨죠? 이건 정의예요. 왜냐고 묻지 마시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는 거라 얘는 정의니까 그렇게 익히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이제 쓰다 보니까 아까 말한 MPR 이라는 게 계산법으로는 이렇게 쓰는데 n 곱하기 n-1 곱하기 해서 총 곱하는 횟수를 R번의 자연수를 이제 곱하는 거죠. R개의 자연수를 곱하는 겁니다. R번보다는 R개가 좀 더 적당하겠죠. R개의 자연수를 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데 이 MPR을 계승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팩토리얼 기호 있죠. 그 MPR을 계승으로 바꿀 수 있는데 바꾸면 이래요. 앞에서 D를 앞에 있는 N에서 뒤에 있는 R을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써지면 MPR을 계승으로 바꾸는 겁니다. 의미상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만약 OP3을 계승으로 바꾸시오 그러면 5에서 3을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있는 5 팩토리얼. 그럼 얘는 2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가끔 이 팩토리얼 기호를 이렇게 약분하는 분이 계신데 팩토리얼 기호를 약분하면 안 된다. 이게 약분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기호기 때문에 약분은 뭐 숫자로 이게 2 곱하기 팩토리얼이 아니고 그냥 2 팩토리얼이 하나가 기호니까 이걸 함부로 약분하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안 돼. 2 팩토리얼 분의 6 팩토리얼. 그럼 약분해서 3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인 거고 6 팩토리얼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약분이 돼. 그럼 남는 게 이게 남지 3 팩토리얼은 이게 답이잖아. 얘랑 다른 답이에요. 그러니까 팩토리얼 기호를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처럼 이렇게 약분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팩토리얼 하나의 기호야, 기호.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6 곱하기 팩토리얼, 3 곱하기 팩토리얼. 이렇게 약분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건 곱하기가 아니고 하나의 기호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뭐 코사인 x분의 사인 x. 아직 여러분 여기까지 안 배웠지만 중학교 때 우리가 이거를 삼각 비하면서 배운 적 있죠. 코사인 사인. 그러니까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의 비율을 묻는 거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의 비율을 묻는 거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우리가 얼마 전에 기울기할 때도 썼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여기 있는 실제로 이런 적이 있었어. 예전에 이걸 사인 x 이런 거잖아요. 코사인 30도 분의 사인 30도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건 탄젠트 30도와 같은 값이 돼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30도는 각인 거지. 이게 코사인 곱하기 30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기호화된 내용이야. 코사인 30은. 근데 예전에 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어떤 연습 문제 줬는데 이거를 간단히 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럼 답을 쓸 때는 탄젠트 x라고 써야 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풀다마고 나한테 질문을 해. 선생님 이 문제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프린트를 봤더니 이 친구가 이걸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x를 약분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너 잘못 풀었구나. 여기는 s도 약분을 해야지. 답은 코분의 인이야. 그랬더니 그때서야 선생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거 약분한 건 말이 되고 이거 약분한 건 말이 안 되는 거니?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지금 이거 약분하고 있는 거는. 얘도 그런 느낌이야. 여기는 팩토리 여기는 팩토리 약분하거나 여기 앞에 있는 숫자를 뭐 필요하면 약분한다가 이거는 이런 거랑 비슷한 행동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호화된 문자를 네 마음대로 그냥 약분하고 있는 거야. 이건 약분의 개념, 곱하기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죠. 물론 계산할 때는 곱하기가 적용되긴 하는데 이렇게 쉽게 위아래 약분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약분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체가 답이고 그럼 답을 이제 줄여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는 아까 말한 이렇게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는 약분이 돼요. 그럼 답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5P3이 계산법 이랬잖아. 자연수부터 내려가면 3번씩 내려가면서 자연수를 3개 곱하는 행동 이렇게 되네요. 그 순열을 팩토리얼 이용하면 계승 이용하면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연산법은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물론 이러진 않아. 6P1을 계산하는데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을 그렇죠? 자연수 6부터 내려가면서 2번 곱하는 것 숫자 작아지면서 2개 곱하는 것 근데 이걸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걸 굳이 누가 억지로 막 이렇게 팩토리얼을 계승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있는 순열을 계승으로 바꿔서 이걸 굳이 막 이렇게 쓴 다음에 다시 약분을 했더니 6 곱하기 5 쭉 약분 곱하기 1 되는 숫자를 4 곱하기 좀 약분하다 보면 앞에 있는 6, 5가 남아요.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아, 일반적으로. 근데 그럼 계산을 편하지도 않은 걸 이거 왜 배우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보통 증명 과정에서 많이 쓰입니다. 뭔가 이제 경우의 수를 계산하거나 증명할 때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계산법이 이게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MPR을 계산할 때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긴 하지만 이 계산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실제 계산은 위에 걸 쓰지만 이 계산법도 알아둬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순열을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네. 처음 접하는 기호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잠깐 봐드릴게요. 8PR이 336이라면 R 값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걸 말하거든요. 8 곱하기 7 곱하기 쭉쭉쭉 어디까지 곱하면 336이 됩니까? 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경우는 336을 8로 나눠보는 거지. 336을 8로 나누면 8 곱하기 이게 얼마죠? 8 곱하기 얼마예요? 네? 336을 8로 나눠봐. 네? 42. 42. 근데 42는 다시 8 곱하기 7 곱하기 6과 같죠? 결론은 336은 8 곱하기 7 곱하기 6과 같아요. 따라서 R값이 얼마가 돼야 되죠? 3이 돼야 됩니다. 8P3. 그러면 8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를 3번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8, 7, 6 곱하면 336이 나온다는 뜻은 R값이 3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이런 의미예요. 약간 초등학교 곱셈 문제 비슷한 거 있기 때문에 기호가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내용 자체가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이런 거 질문해요. MPR이 왜 근데 꼭 N-R 팩분의 M 팩 이거 아까 선생님 얘기할 때 얘기를 요거 쓸 때 잘 이제 공식이 암기 안 되면 한글로 기억하세요. 너무 이게 영어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P 앞과 뒤에 N과 R이 배치되어 있죠.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를 뺀 거 거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MPR을 좀 더 영어로 외우는 것보다 안 그래도 저 기호도 익숙치 않은데 익숙치 않은 기호를 영어로 또 공식을 외우다 보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한글로 기억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얘가 왜 이러냐고 묻는다면 이거 왜 이래요? 약간 이게 증명 과정이 필요한데 저 문자로 증명하려면 숫자가 복잡하니까 그냥 이걸로 증명해 드릴게요. OPE가 있어요. OP를 계산을 우리가 아는 대로 계산해 보면 5 곱하기 4잖아요. 여기까지요.
근데 뒤에 내가 이걸 계속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으로 바꾸려면 1까지 모두 다 곱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강제로 이 숫자들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얘를 붙이면 다시 그만큼 나눠야 되니까 분모에다가 이 숫자를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럼 얘랑 얘랑 약분되면 결국은 5p는 5 곱하기 4가 되는 거니까. 쓰고 나서 보니까 여기 있는 분모는 3팩토리얼이 되죠. 분자는 5팩토리얼이 됩니다. 됐니? 근데 이 3팩토리얼은 위에 있는 분자값 5팩토리얼 기준에서 보면 앞에 있는 숫자 2개가 날아간 거거든요. 총 5개의 곱 중에 앞에 있는 2개가 날아갔다는 뜻으로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이 이렇게 만들어 주는구나 라는 거를 그냥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문자화한 게 이거예요. 이겁니다. 네, 이 내용이에요. 이걸 문자화한 게 이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를 다 하기는 좀 네. 이런 거 잠깐 볼까요?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운다는 얘기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럼 간단한 기호로 쓰면 6팩토리얼입니다. 6명을 서로 다른 이게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뭐냐면 서로 다른 6명 중에 중복 없이 6명을 뽑아 모두 일렬로 별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6피육이에요. 근데 6피육은 우리가 6팩토리얼로 쓰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럼 답은 6, 5, 4, 3, 2, 1 이렇게 돼요. 이해됩니까? 네. 괜찮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걸 다 곱하시면 정답이에요. 곱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10이죠? 이렇게 곱하면 12예요. 그럼 120이고 120에 6을 곱하면 720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말한 것처럼 6팩으로 쓰는 게 답이 맞아요? 아니면 720 쓰는 게 맞아요? 그러면 보기 객관식 나오면 객관식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쓰세요. 단답형일 때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크게 문제없이 저렇게 쓰시면 돼요. 밑에 1, 2, 3, 4 숫자가 4개 적혀있는 4장 카드 중에 동시에 3장을 뽑아 그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의미상 이런 거라고 했죠. 아까 말했던. 이렇게 쌤 괜히 써주는 게 아니야. 전체 대상이 서로 다른 4개. 중복할 거냐? 그러면 중복 안 하죠. 뽑았던 카드 또 뽑진 않으니까. 몇 개 선택할 거냐? 3개 선택할 거다. 배열의 상태는 세 자리 자연수니까 앞뒤 순서가 바뀌면 다른 숫자가 됩니다. 배열의 상태는 일렬 배열이래요. 그럼 이게 아까 말하던 우리의 약속대로 보면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 없이 3개를 뽑아 그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4p3이 되는 겁니다. 답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자연수 4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면서 3개의 자연수를 곱하는 겁니다. 정답은 24 이렇게 되겠죠. 맞았습니까? 네. 선생님 저 중학교 때 이렇게 안 배우고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주머니 안에 결국은 1, 2, 3, 4 4장 카드가 있는 거고 거기서 제가 3장 뽑는 거 아닌가요? 그럼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카드 개수는 4개, 그 다음은 3개, 그 다음은 2개, 정답은 24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됩니다. 그럼 이렇게 풀면 되지 왜 복잡하게 이런 기호를 배워요? 이 정도 난이도면 이런 기호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 난이도라면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만 가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간단한 예를 보다 보니까 워낙 이렇게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앞으로는 복잡한 경우의 수를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뽑아서 어떤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풀기 어렵고 뭔가 이 내용을 정리해서 기호화를 한 다음에 그 기호한 것에 약속된 계산법을 통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할 때가 많아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문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뽑아서 문제 푸는 거는 힘들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런 기호를 배우고 약속된 정의대로 기호를 배운 다음에 그 약속된 정의대로 계산법을 익힌 대로 그대로 계산해서 정답을 처리하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를 봤는데 중간중간에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이 개념상 내가 이걸 이렇게 안 쓰고도 이게 이제 알겠어. 그럼 이렇게 풀면 돼.
사실 이거 이렇게 기호를 써도 어차피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어차피 이 계산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만 기호를 쓰는 이유는 이 내용을 일반화시켜서 문제를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함인데 난 문제 자체가 충분히 이해가 됐어. 그냥 기호를 안 써도 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 것 같아. 그럼 안 써도 돼. 오히려 안 쓰는 게 더 좋은 답이야. 굳이 왜 쓸데없이 수학적 기호를 붙여가면서 이게 흔히 말하는 이렇게 직접 풀 수 있어. 답이 이렇게 이런 걸 내가 알아. 그럼 이렇게 가면 돼. 굳이 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필요는 없어요. 괜히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흔히 말하는 현학적 풀이거든요. 현학적이 무슨 말인지 알죠? 현학적이 무슨 말이니? 좀 간단히 말하면 잘난 척하는 걸 말해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걸 괜히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는 사람들 있잖아. 막 잘난 척하면서. 그게 현학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쉬워. 내가 이렇게 푸는 걸 알아. 굳이 이렇게 하면 답이 금방 나와. 근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수학적 기호로 바꾼 다음에 어차피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럼 이 과정이 쓸데없는 이제 현학적 이제 풀이가 된다는 얘기죠. 안 해도 되는 풀이를 굳이 억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수학적 기호는 내가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도구일 뿐이지 꼭 걔를 거칠 필요는 없어요. 특히 이 경우의 수 문제나 순열 조합 배울 때는 굳이 이걸 기호를 안 써도 답을 간단히 풀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냥 간단히 가시는 게 제일 좋은 풀입니다. 굳이 막 억지로 막 이거를 막 기호를 쓰고 다시 복잡하게 이럴 필요 없어요. 안 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익혀서 바로 정의대로 풀고 정의대로 가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지 굳이 쉬운 것까지 저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자, 뒤에는 연습 문제 하나씩 이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건 경우의 수 문제죠.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요. 근데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6이 되는 겁니다. 또는이 붙었네요. 그럼 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 합이 6이 되는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각각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합이 5가 되는 케이스 뭐 있나요? 앞에 주사위, 뒤에 주사위 던졌어요. 둘을 더해서 합이 5 나와야 돼. 그럼 앞에 1, 뒤에는 4. 그냥 막 생각나는 걸 막 쓰지 말고 기준을 잡아. 맨 앞에 1을 둔다면 그 다음 숫자를 짜맞춘다는 느낌으로. 그럼 앞에는 2, 3, 3, 2. 그럼 2, 3과 3, 1은 같은 거 아닙니까?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잖아. 앞에 2 나오고 뒤에 3 나온 것과 앞에 3 나오고 뒤에 2 나온 거는 다른 케이스야. 4, 1. 몇 가지냐면 4가지네요. 이렇게. 그럼 합이 6이 되는 케이스는 1, 5, 2, 4, 3, 3, 4, 2, 5, 1. 네, 5가지. 그럼 정답은 4 플러스 5. 왜죠? 또는이니까. 합이 5 또는 6. 그러니까 합이 5인 동시에 6일 수는 없으니까 이건 또는의 계산법으로 정답은 9가 정답이 된다. 합의 법칙을 이용해라 라는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이 문제가 뭐니? 근데 그게 맞니? 봅시다, 다시. 정석 경계수군요. 이건 아닙니다. 좀 이따 최단거리 문제 나올 때 그때 설명드릴게요. 저거 그냥 세시면 되는 거고. 818.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 하나를 택할 때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 4의 배수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4의 배수는 100을 4로 나누었을 때 몫의 개수가 4의 배수의 개수죠. 25개. 6의 배수는 100을 6으로 나누면 몫은 16. 나머지 4. 나머지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몫이 중요합니다. 16개. 더하면 정답은 41개. 답 썼더니 답이 띡 하고 틀리는 거예요. 답지에 41개 안 나와 있어. 왜지? 하다 보니까 놓친 게 있다는 얘기죠. 놓친 게. 놓친 게 뭐냐면, 여기 중에, 이 4의 배수 중에 12라든지, 24라든지, 36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6의 배수 안에도 이 숫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4의 배수를 세는 동안에 12, 24, 36은 이 25가지 안에 벌써 셌어. 그치, 샜는데
6의 배수를 하면서 또 다시 여기는 12, 24, 30점을 또 세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얘가 두 번이 중복됐다는 얘기야. 그럼 센 개수에서 이 개수를 한 번을 빼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아까 문제랑 차이는 뭐냐면 아까 문제는 합이 5가 되는 문제 주사를 던져서 합이 5가 되는 거와 합이 6이 되는 거 중에는 뭐가 없죠? 중복이 되는 게 없습니다. 없으니까 각각 개수를 센 다음에 더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케이스는 중복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4의 배수 이걸 집합 A라고 합시다. 6의 배수 집합 B. 그럼 A 합집합 B를 구하는 거잖아.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집합 A의 개수에다가 집합 B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개수를 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교집합이 없으면 그냥 덧셈만 하면 되는데 이건 교집합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4의 배수 25개, 6의 배수 16개. 근데 4의 배수인 동시에 6의 배수, 공배수죠. 4와 6의 공배수는 결론은 12의 배수입니다. 그럼 12의 배수는 100을 12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몇 개예요? 8개. 8개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정답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또는만 하고 그냥 달랑 숫자만 더하면 안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고 이건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약간 노가다입니다. 조합을 찾으세요. 이렇게 X값부터 먼저 잡아줘. 이건 Y값부터 잡는 게 낫겠다. Y값부터 먼저 잡아줘. Y 앞에 배수가 있으니까 숫자가 커지거든요. XY는 자연수잖아요. Y에 1을 대입해요. 그럼 1 대입하면 3이 되죠? 그럼 넘어가면 X는 5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이렇게 돼요. Y에 2를 집어넣으면 이게 6이 되죠? 넘어가면 X는 2 이하의 자연수 1, 2 Y가 3 집어넣으면 그때는 답이 안 됩니다. 3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답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위에서 몇 개 나오냐면 순서상이 1,1, 2,1, 3,1, 4,1, 5,1 5개. 밑에는 2개. 2를 더하면 7개의 순서상이 존재하는 거죠. 약간 노가다 문제입니다. 뭐 대단치 않아요. 자, 고배 법칙. 10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세 자리 자연수 중에 짝수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일단 세 자리 자연수예요. 세 자리 자연수. 짝수여야 돼. 짝수가 되는 거는 110자리와 아무 관계없이 1의 자리가 선택되는 거기 때문에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죠? 2 올 수 있고 4 올 수 있고 6 올 수 있고 8 올 수 있고 0 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0이 와도 짝수예요. 몇 가지죠? 5가지입니다. 1의 자리는 5가지 케이스가 와요. 동시에 와야 되죠? 1의 자리 숫자 와야 되고 동시에 10자리 와야 되는데 10자리는 소수여야 된답니다. 그럼 10자리 올 수 있는 소수는 2 올 수 있고요. 소수니까 3, 5, 7, 4가지네요.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온다 뜻이죠. 100자리는 홀수 1, 3, 5, 7, 9 5개. 정답은 100개가 정답이 됩니다. 풀고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각각 자리에 맞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따져보고 100자리, 그리고 10자리, 그리고 1자리가 모두 조건을 만족해야 세 자리 자연수가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처리되는 문제겠죠. 네. 항의 개수. 자, 다음을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론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전개해보자.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하면서 xa 제곱 이렇게 전개하면서 플러스 2a bx 이렇게 곱하면서 플러스 b제곱 x 그다음에 이렇게 분배하면서 플러스 a제곱 y 분배하면서 플러스 2ab y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b제곱 y 근데 동령을 찾는데 동령이 없습니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은 동령은 없어요. 항의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답.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시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시험은 이제 망치는 거죠.
간단하지만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런 느낌이거든요. x 플러스 y가 있고 이게 제곱하면 정리를 해주긴 해야 돼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인데 보통 우리가 전개해서 항을 만든다는 거는 이쪽에서 항 하나를 뽑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두 개의 항 중에서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그리고 곱해서 분배하려면 뒤에 있는 쪽에서도 항을 하나 뽑아줘야 되죠. 그럼 세 개의 항 중에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그걸 곱하면 6가지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시험장관에서는.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얘는 두 개고 왜 세 개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네가 전개식을 만들 때 얘랑 이렇게 곱하겠다는 뜻은 첫 번째 가로에서는 x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문자 중에 x라는 문자를 선택한 거고 뒤쪽에 있는 세 개의 문자 중에는 a제곱을 선택한 거야. 그래서 걔네를 곱했더니 xa제곱이라는 항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두 개 있는 항 중에 어쨌든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고 세 개의 항 중에 얘가 됐든 가운데가 됐든 끝에 있는 됐든 뭘 하나를 뽑아서 곱해서 항을 만드는 거니까 세 개의 항 중에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인 겁니다. 근데 앞에서 뽑고 뒤에서 뽑은 다음에 둘을 동시에 곱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곱의 법칙이 적용돼서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건 중학교 때 이 공식은 애매해요. 기억을 하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자주 안 나오는데 또 그냥 넘어가라고 하기에는 가끔 교과서라든지 가끔 모의고사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또 모르면 안 되는 공식이긴 해. 중학교 때 뭐라 배웠냐면 혹시 이거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그 자연수의 이 n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중학교 때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어요. 이 n을 소인수분했더니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었다 칩시다. 그럼 그랬을 때 이 n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각각 지수의 1씩 더한 다음에 그들을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라는 걸 중1 때 배웠었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중1 때 배우셨어요. 3년 전쯤에 배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4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직접 물론 나열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열해서 구하는 건 좀 어려워져요. 귀찮아지죠. 그래서 뭐 하냐면 24를 소인수분해합니다.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죠. 따라서 지수 3에다 1 더하고 지수 1에다가 1 더한 다음에 그걸 곱하면 8개가 24의 약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왜 이랬나요? 그러면 이런 거 우리가 예전에 배운 적 있거든요. 중학교 때 이거 칸 그려가지고 1, 그 다음에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1, 3의 1제곱, 3의 제곱, 3의 죄송해요. 3의 1제곱밖에 없죠. 이렇게 3의 1제곱. 그럼 여기 올 숫자는 1이고요. 여기는 2의 1제곱, 여기는 2의 제곱인 4, 얘는 2의 세제곱인 8, 얘는 3, 2, 3은 6, 여기는 3, 4, 12, 여기는 24. 24 약수가 이렇게 1, 2, 3, 4, 6, 8, 12, 24 총 8개예요. 근데 이 8개를 세다 보니까 이 칸수를 센 거거든, 요거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칸수를 계산한 거거든. 약수의 개수라는 게. 근데 이 칸수를 세다 보니까 가로로, 그러니까 세로로 4칸이고 가로로 2칸이라 총 8칸에 이 24의 약수가 들어가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 4와 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2의 지수가 2의 지수가 3까지가 최대 지수인데 1이 한 칸을 차지하면서 지수의 한 칸을 더해서 4칸을 계산한 거고 3의 1제곱이 지수의 최대값인데 위에 보면 1이 한 칸을 잡아먹기 때문에 칸수 하나를 더 잡아먹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1이 한 칸을 더 잡아먹는다. 그런 뜻으로 지수에다 1씩 더하면 결국은 칸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곱하면 총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이런 공식이. 그러니까 54의 양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54를 소인수분해하는 겁니다. 54. 오랜만에 소인수분해 해볼까요? 2, 27, 3, 9, 3, 3. 얘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
따라 지수 1에다 1 더하면 2. A 값은 2 곱하기 3에다 1 더하면 4. 8개가 되고. 그래서 이제 90도에서 이제 2를 덧셈하라는 얘기죠. 물론 약수의 개수 말고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합시다.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 여기가 대단치 않은데 이게 생각보다 좀 설명이 필요해서 100원짜리 동전 1개, 50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를 가지고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단 0원은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야, 근데 이거를 생각해봐. 이거를 그러니까 100원짜리 하나 있는 거예요. 100원이 1개, 50원짜리가 2개가 있는 겁니다. 10원짜리는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지불 방법의 수? 근데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거든. 내가 돈을 지불할 때 이 100원을 주면서 지불할 수도 있고 주지 않고 지불할 수도 있겠지. 지불은 내가 남한테 돈을 주는 방법을 말하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법수다. 방법의 수. 중요해. 내가 남한테 돈을 지불할 때 나는 내 주머니에 이만큼 동전이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얼마인지 정하진 않았잖아. 남한테 돈을 주는 방법이야. 돈을 줄 때 이 100원짜리를 줄까 말까 고민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죠? 2가지입니다. 그럼 50원짜리는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3가지입니다. 안 주는 방법, 하나 주는 방법, 2개 모두 다 주는 방법, 3가지예요. 그럼 10원짜리는 4가지겠죠. 그치? 근데 이건 더하기인가요? 곱하기인가요? 물어보면 100원짜리를 내가 주기로 선택했어. 그럼 나머지는 경우의 수 버려지는 거예요? 아니잖아. 100원과 관계없이 100원을 주고 50원을 안 주고 10원을 주고 그럴 수도 있고 100원을 주고 50원을 주고 그리고 동시에 10원을 주고 결론은 이 경우의 수는 곱하기라는 얘기예요. 100원과 관계없이 50원, 10원도 모두 다 몇 개를 선택할 건지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그 경우의 수는 곱셈입니다. 그 써나와서 보니까 이게 뭐죠? 100원짜리 동전에다가 1을 덧셈한 거예요. 50원짜리 동전 2개에다가 1을 덧셈한 거고요. 10원짜리 동전에다가 1을 덧셈한 겁니다. 그걸 다 곱한 거예요. 이게 정답은 24가지인데 문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데 여기 안에 이 2가지 안에 뭐가 있죠? 100원짜리 경우에서 2가지 중에는 지불하지 않는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50원짜리 3가지 경우에서는 지불하지 않는다가 포함되어 10원짜리 4가지 경우 중에도 보면 지불하지 않는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24가지 안에는 모두 다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0원을 내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빼줘서 정답은 23가지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에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각각 화폐 단위에 화폐 개수에 1씩 더한다면 곱하면 지불 방법 수가 나옵니다. 자, 잘 들어. 잘 들어. 나 이거 지울게. 책에 위에 있을 거야, 아마. 있지? 위에 있잖아. 여기 있어요. 있잖아? 이건 안 써도 돼. 선생님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이게 단어가 지불 방법수라는 게 있고 지불 방법의 수, 그다음에 지불 금액의 수가 있어요. 이게 답이 달라. 지불 방법수는 아까 한 것처럼 1에다 1 더한 2 곱하기 2에다 1 더한 3 곱하기 3에다 1 더한 4 24가지 그 중에 지불하지 않는다는 경우를 한 개를 빼야 되니까 정답은 23가지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지불 금액수는 달라. 지불 방법수랑 지불 금액수가 뭐가 다른 거죠, 선생님?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네가 좀 전에 구했던 지불 방법수 중에 지불 방법의 수 23가지 중에 이런 방법도 있었을 거라는 얘기야. 이런 방법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하나 이런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23가지 안에 보면 이 방법 있을 거라는 얘기야. 50원짜리 2개 모두 다 쓰고 10원짜리는 1개만 쓴다. 그리고 100원짜리는 쓰지 않겠다라는 경우의 수가
이 23가지 안에 포함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100원짜리 한 개를 쓰고 50원짜리는 안 쓰고 10원짜리를 이렇게 지불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23가지 안에는 얘랑 얘랑이 지불 방법이 다르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근데 지불 방법이 다르잖아. 지불 방법이 다른 거야. 약간 내가 돈을 낼 때 50원짜리 두 개를 아저씨한테 주고 10원짜리 하나를 주는 것 같고 아니야. 아저씨가 잔돈 너무 많이 받으시는 것 같으니까 아저씨 50원짜리 두 개 주시고요. 제가 100원짜리 드릴게요. 이거랑은 다른 방법이란 얘기지. 지불 방법이.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 아저씨 입장에서는 미안합니다. 받는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50원짜리 두 개다 10원을 주나 100원짜리 10원을 주나 어차피 이 사람은 110원 받는 거잖아. 근데 나 혼자서 막 고민하고 있는 거야. 50원짜리 두 개랑 10원짜리 드릴까? 아니면 100원짜리 하나랑 10원짜리 드릴까? 나는 경우에서 두 가지를 고민하는데 이분은 어차피 110원 받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불 방법의 수는 서로 다른 두 가지지만 실제로 지불 금액은 둘 다 110원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안에 23가지 안에는 이런 식으로 지불 금액이 중복돼서 똑같은 값이 여러 번 나올 거라는 얘기야. 그 개수를 빼내야 되는 거야. 근데 처음에 이 문제를 풀 때 다 일일이 나열한 다음에 지금 이것처럼 다 이런 경우를 다 나열한 다음에 23가지라는 답을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돈이 겹치는지를 이제 와서는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얘처럼 돈이 겹치는 걸 어떻게 찾아내지?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은 왜 겹치는 거 아닌지를 생각한 거야. 이거 도대체 그럼 금액이 왜 겹치는 거야 했더니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 50원 두 개와 100원 하나는 지불 방법은 다르지만 금액이 똑같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작은 돈의 단위가 여러 개 모여서 큰 돈의 단위와 똑같아질 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때 중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얘들아? 힘 좀 내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돈이 작은 단위를 그 개수만큼 섞었더니 위에는 상위 단위의 돈이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때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봐. 10원짜리 3개를 아무리 붙여봐야 그 윗단위인 50원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는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중복이 발생하는 거죠. 50원짜리 두 개를 붙였더니 위에는 상위 값인 100원이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야. 그럼 이때는 뭐 하면 되냐면 환전하면 돼. 돈을 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꿔요? 그러면 큰 동전의 단위를 작은 동전으로 환전해서 돈을 작은 개수를 보태서 가겠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100원짜리 한 개를 50원짜리 두 개로 가겠다고 보는 거죠. 그럼 실제 50원짜리 몇 개 있는 거죠? 4개가 있는 겁니다. 50원짜리 4개. 근데 100원짜리는 없고 50원짜리 4개, 10원짜리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겹치는 중복되는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지불 금액수가 지불 방법수와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보고 지불 방법수를 구하면 그때부터는 지불 금액이 겹치지 않아요.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5가지가 될 테고요. 얘는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4가지가 되겠죠. 그걸 곱하면 20가지인데 그 중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뺀다고 했으니까 한 가지를 빼면 정답은 19가지가. 결론 23가지 중에 4개가 중복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4번의 중복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야. 아셨죠? 일단 지불 방법수는 쉬워요. 화폐 개수에다가 1씩 더해서 모두 곱하면 되고 지불 금액수가 조금 번잡한데 지불 금액수가 나오면 빠르게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돈을 섞었더니 위에는 화폐 단위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중복이 발생해. 그럼 큰 돈을 작은 돈으로 환전한 다음에 지금처럼 지불 방법수로 다시 계산하시면 지불 금액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네가 하세요. 아까 했던 경우의 수 고백 법칙이니까요. 그걸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야. 이거 색칠하는 방법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수업 시간에 이걸 설명하면 이것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여기는 그 색칠하는 방법수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테니 이거는 과제에서 이제 빼내시고
일단 여기 세 문제는 빼내시고요. 844번 수용도. 수용도가 뭐예요? 그러면 나무 숫자입니다. 이게 손 숫자 아니고 나무 숫자. 모양이라는 얘기죠. 나무 가지 모양처럼 이렇게 뻗어서 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나무까지 뻗듯이 뻗어서 찾는 방법을 수용도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찾는다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인데 서로 다른 4개의 자물쇠 ABCD에 맞는 열쇠를 차례대로 ABCD 소문자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4개의 열쇠를 임의로 자물쇠 각각 하나씩 꽂아 돌렸을 때 모든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자물쇠가 어떤 문에 이렇게 자물쇠가 있어. 여기 A라는 자물쇠, B라는 자물쇠, C라는 자물쇠, D라는 자물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열쇠가 이제 소문자 ABCD 형태로 이제 열쇠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 꽂아요. 꽂았는데 4개의 열쇠를 임의로 자물쇠 각 하나씩 꽂아. 여기다 하나 꽂고, 여기 하나 꽂고, 여기 하나 꽂고, 여기 하나 꽂고. 예를 들어 여기다 A를 꽂아. 그럼 열리잖아. 그렇지? 여기다 A를 꽂으면 열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여기 A, 여기 C, 여기 D, 여기 D, 여기 B. 그러면 얘가 열려. A가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모든 자물쇠가 열리지 않아야 된다는 뜻은 약간 이런 느낌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열쇠 A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굴 선택할 수 있죠? B 또는 C 또는 D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 B를 A 문에다가 B라는 열쇠를 꽂았다고 칩시다. 그럼 얘네 안 열려요. 그 다음은 여기는 꽂을 수 있는 게 A를 꽂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를 꽂을 수 있고 그 다음은 D를 꽂을 수 있는 겁니다. B 빼고 다 꽂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여기다 꽂을 수 있는 거는 C 말고 뭘 꽂아야 되죠? D를 꽂아야 돼요. 남은 게 지금 CD밖에 없잖아. 근데 CD를 꽂으면 안 되는 거잖아.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여기다 C 꽂고 여기다 D 꽂는 건데 C는 안 된다며. 그래서 C를 피해 준 거죠. 그럼 D를 뽑아요. 그럼 여기 뭐 꽂아야 되죠? C. 이렇게 되면 안 열리는 거죠. 그럼 여기 B 꽂고 C 꽂았다면 여기는 이제 뭘 꽂아야 돼요? 남은 게 A와 D야. 그럼 여기다 이제 A를 쓰면 D가 와야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럼 D가 오고 여기는 이제 A가 오겠죠. 이런 케이스. B, D를 꽂았다면 여기는 남은 게 C와 A가 남았는데 C 꽂으면 안 되죠? A 꽂고 여기다 이제 C 꽂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니?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C와 D도 해보는데 여기 3가지, 아마 밑에도 3가지, 끝에도 3가지가 나올 겁니다. 총구에서 경우에서는 9가지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지금처럼 나무까지 뻗듯이 각각 경우에서를 이렇게 해결하는 방식을 수용도라고 불러줍니다. 아셨죠? 네. 나머지 한번 해보세요. 답 그냥 9라고 쓰지 마. 가끔 이런 문제가 밑에서 개수가 틀려질 때도 있기 때문에 너무 딱 답을 이렇게 쓰지 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한 번씩.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음 이제 순열 계산법.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이건 빨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집중하시고 집중하셔야 수업이 빨리 끝나죠. MP2 뭐예요? n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를 2번 곱하는 행동. 이렇게 되죠. MP3 n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를 3번 곱하는 행동. 좀 하나씩 작아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게 1대7. 그럼 비례식 n 곱하기 n-1 곱하기 n-2를 계산한 값은 7 곱하기 n 곱하기 n-1과 같다. 이제 비례식을 푼 거죠. 내양의 곱, 외양의 곱 서로 같다. 약분시키세요. n은 자연수니까 약분해도 되잖아요. n-1 약분할 수 있겠네요. 그럼 n-2 값이 7인 거니까 따라서 n 값은 9가 된다. 저식을 만족하는 n 값은 9가 정답이다. 라는 뜻이고요. 이게 그걸 말하죠. 우리가 말했던 순열을 말하는 겁니다. 회원이 10명이 모임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각 한 명씩 뽑는 경우 있어요. 봐라.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전체 대상은 몇 명? 10명. 서로 다른 10명. 중복을 합니까? 라는 뜻은 회장 뽑혔는데 부회장 뽑을 때 그 회장을 또 뽑을 수 있니?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잖아. 중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몇 명을 선택합니까? 그러면 3명이에요. 3명 선택. 그들이 대열 상태가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직책 구분이 되는 거야. 직책 구분이 된다는 뜻은 이게 흔히 아까 말했던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로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결국은 일렬 배열의 경우랑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뭐가 성립하는 겁니까? 순열이 성립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10명 중에 중복 없이 3명을 뽑아 그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정답은 배운 대로 10, 9, 8. 이게 정답이다. 720이 정답이 된다. 라는 거죠. 아셨죠? 네. 이걸 괜히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괜히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근데 선생님 꼭 이걸 이렇게 풀 필요 있을까요? 어차피 10명 중에 회장 1명, 경우수 10가지. 그럼 회장 1명 뽑으면 부회장 1명 남지 않나요? 또 1명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꼭 이렇게 써야 됩니까? 아니요. 아까 말했잖아. 그렇게 안 써도 돼. 알겠으면 바로 쓰면 돼. 저렇게. 다음 문제. 선생님 3명. 아이고. 선생님 3명과 학생 4명을 일로 세울 때 선생님끼리 이웃해서 세우는 방법수를 구하랍니다. 이웃이란 말이 단어가 나오면,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다. 이웃이란 단어가 나오면 묵조. 나 저번에 이제 기가 막힌 철자법을 내가 뭐 하는데 이게 묶어봐, 이게 묶는다, 그러니까 써안에 묶는다 그랬더니 진짜야. 이렇게 쓰는 게 있었어. 묶는다. 내가 깜짝 놀랐다. 와, 요즘 애들 진짜 철자 이걸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뭐, 야, 인마, 너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 죄송해요. 묶는다. 하긴 뭐, 인터넷 보니까 별애들 많더라. 나 이거 진짜. 보통 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근데 이걸. 와, 대박.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진짜 재밌는 거 많더라. 니네 한번 쉬는 시간에,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할 거 없으면 한번 이거 찾아봐. 재밌어요. 그러니까 철자, 이게 왜, 받침지 있잖아.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거는? 이런 걸 뭐라 그래, 우리가? 철자법? 맞춤법? 네. 그러니까 재밌는 맞춤법 찾으면 이거 나와. 진짜 기발하더라. 와, 야, 이걸 이렇게? 나도 생각도 못 했는데, 그거 보면서 혼자 빵 터져가지고 막 깔깔거리고 웃었던 기억이 나거든? 근데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래요. 어쨌든. 묶습니다. 선생님끼리 이웃한다란 말이 나오면, 선생님 3명을, 선생님 1, 선생님 2, 선생님 3. 이 세 분을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요. 그리고 학생 4명,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 4. 그럼 총 집단이 몇 집단이냐면 5개 집단을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5개 집단을 중복 없이 서로 다른 5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5팩토리얼이에요.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5팩토리얼은 선생님 한 묶음과 학생 4명인 이 5개 집단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서는 5팩토리얼인데 선생님 이웃할 때 이 선생님 이 세 분이 꼭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이 3명이 다시 이 안에서 뭐 할 수 있냐면 자리 바꾸고 할 수 있거든요. 말이 자리 바꿈지 쉽게 말하면 서로 다른 3명이 다시 그 3명끼리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시 3팩토리얼 곱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죽는다 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15팩토리얼 죽여버린다 진짜. 아 선생님 죄송해요. 15팩토리얼 제곱 미친. 하지마. 이렇게 안 된다고. 그냥 따로따로 해야 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여기에 다시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따로따로 해야지. 이거 절대 우리가 그 연산법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뭐 3호를 곱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다 따로따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런 처리법이고요. 자, 오늘 시상식에 참석한 배우 2명과 가수 2명이 일렬로 서서 기념 촬영해. 가수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돼. 이번엔 이웃하지 않게 쓰는 겁니다. 그럼 얘는 계산법 어떻게 하냐면요. 가수가 우선이 아니고 배우가 배우를 일렬로 배열합니다. 첫 번째, 배우를 일렬로 배열합니다. 지금 배우가 몇 명 있죠? 2명 있죠? 배우 1, 배우 2. 그 둘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2팩토리얼 2가지입니다.
2 곱하기 1이니까요. 두 가지. 두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가수 2명을, 남아있는 가수 2명을 사이에 끼웁니다. 배우 사이에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와 배우 사이의 자리가 몇 자리가 있는지 알아봐야 요 배우와 배우 사이의 자리수는 몇 자리가 있어요? 세 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자리가 있는 겁니다. 배우가 꼭 맨 앞에 올 수는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배우 앞에, 배우와 배우 사이에, 배우 맨 뒤에 세 자리가 있어요. 그럼 나는 가수를 배열할 때는 여기다가 가수 2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잖아. 그럼 이 개념이 적용된 거 아닌가요? 서로 다른 세 자리에 그러니까 자리에다가 2번 이상 중복하지 않고 2명을 선택해서 저기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배열 상태는 일렬로 배열하죠. 가수 1, 가수 2 이 경우와 가수 2, 가수 1은 서로 다른 케이스니까요. 이게 아까 말했던 순열이잖아. 서로 다른 세 자리에 중복 없이 두 자리를 뽑아 그 두 자리에 일렬로 배열해서 나머지 가수를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정답은 뭐예요? 그러면 2팩토리얼 곱하기 3p가 수학적 식으로는 정답이고요. 계산하게 되면 2 곱하기 3 곱하기 정확히 쓰면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2 이게 이제 정답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웃하지 않을 때는 먼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걸 고민하지 말고 관련 없는 배우를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가수 2명을 꽂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개 남았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6개. 비형식적으로 말해준다. 5분 나왔다. 솔직히 진짜 힘들어. 솔직히 힘들어. 네. 1분에 한 문제씩. 6문제라 했어요. 네. 한 문제를 30초. 나 혼자 그러니까 설명하느라 길어지는 거지. 이거 원래 금방금방 풀어요, 원래. 네. 남자 3명과 여자 3명을 한 줄로 서서 박물관에 입장을 해. 남녀를 번갈아 세우는 겁니다. 이건 잘 고민해야 돼요. 인원수가 똑같기 때문에 인원수가 틀리면 누가 앞에 쓸지가 사실은 정해지거든요. 근데 인원수가 똑같으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남, 여, 남, 여, 남, 여 이렇게 남자 3명, 여자 3명을 번갈아서 이럴 수도 있지만 또는 여, 남, 여, 남, 여, 남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됐니?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럼 위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일단 남자 3명을 일렬로 배열합니다. 남자 3명을 일렬로 배열해요. 3팩토리얼. 그렇죠? 남자 3명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서 3팩토리얼. 나머지 여자를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서로 다른 세 자리에 중복 없이 3명을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3p3 그럼 3팩토리얼이네요. 그럼 이것도 다르지 않겠죠?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이건 경우에서 얼마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6, 36. 얘도 36. 그럼 이번에는 36, 36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어떻게 돼요? 더해야죠. 왜 더해요? 위에 있는 사건과 아래 있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남녀로 배열되고 여남이 어떻게 동시에 발생합니까? 이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케이스니까 경우의 수를 덧셈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네. 이해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남자가 4명이야. 여자가 3명이에요. 남녀를 번갈아서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때는 여남은 안 됩니다. 벌써 여자 3명이 왔잖아? 남자 3명이 왔잖아. 그 다음은 순서대로 여자가 와야 되는데 여자가 3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지, 결국은. 이건 번갈아가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숫자 인원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앞자리가 사실은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야. 남자부터 먼저 가야 돼요. 남녀.
남녀, 남녀, 남 이렇게 돼야 남자 4명, 여자 3명이 번갈아 가서 앉는 케이스가 돼서 얘는 경우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학생 4명과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을 세울 때 양 끝에 남학생이 와야 돼. 양 끝 남학생 양 끝 남학생 이렇게 남학생이 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 안에는 양 끝 남학생 사이에는 남학생 남아있는 2명과 여학생 2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배열해야 되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배열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우의 수를. 그러면 첫 번째 양 끝에 있는 남학생을 먼저 배열해 줍니다. 그럼 이 양 끝 남학생 2명을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4명의 남학생 중에 중복 없이 2명을 뽑아서 그 2명의 앞뒤 순서가 중요해? 아니면 앞뒤 순서 바꿔도 똑같은 케이스야? 앞뒤에는 남학생의 순서를 바꾸면 다른 거야? 같은 거야? 하는 거. 다른 거잖아. 다른 거란 얘기는 순서가 정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순서 있게 배열한다는 뜻이니까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예요. 이게 뭐죠? 순열입니다. 4P 2가 된다. 됐죠? 두 번째. 그럼 양 끝에 남자들 2명은 이런 식으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이제는 양 끝은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남아있는 이 가운데를 신경 써야 되는데 이 가운데는 어떻게 배열할 말이 없잖아요? 이때는 남녀 구분 없이 그냥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4P2 곱하기 4팩토리얼.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필요하면 이제 계산해서 곱셈은 해야 되겠지만 굳이 필요 없다면 그냥 이렇게 답을 쓰셔도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양 끝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지수와 미영이를 포함한 6명 사람이 다음 같은 의자 6개 일렬로 앉아요. 근데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2명이 앉아야 돼. 일단 잘 봐.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2명이 와야 돼. 네. 그럼 이렇게 놨다고 치고 그럼 이렇게가 하나의 뭐가 되는 거냐면 묶음이 되는 거죠. 네. 이 4명은 이제 묶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총이 몇 명이죠? 6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다시 2명이 남아. 이렇게. 됐니? 어떻게 배열할지 고민해야 돼요. 첫 번째,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닌데 첫 번째, 지수와 미영이의 자리 배치는 몇 가지 경우가 발생하죠? 2가지입니다. 지수 미영 아니면 미영 지수. 지수와 미영이 사이라고 그랬지 꼭 지수가 미영이보다 앞에 와야 된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지수 미영의 순서가 맞바뀔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일단 해결한 거야? 그럼 얘네들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남은 건 여기에요.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2명, 요 2명. 저 2명은 어디서 뽑은 거죠? 6명에서. 아니지. 3명에서. 아니지. 4명에서. 4명에서. 6명 중에 지수 미영이 빼면 몇 명 남아요? 4명에서. 서로 다른 4명 중에 중복하지 않고 몇 명을? 2명을 뽑아서 그 2명을 앞뒤 순서 바꾸면서 일렬로 배열할 생각이잖아. 이게 뭐예요? 4P2잖아요. 네. 그렇죠? 굳이 아까 쌤 말했지만 굳이 현학적으로 쌤이 가끔 답지에 보면 현학적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도 책에는 아마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2팩토리얼. 서로 다른 2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2팩토리얼.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만들어진 거죠? 지영이와 지수와 미영이의 자리는 잡아줬고 그 사이 2명도 나머지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여기 안에서 자리를 배열해서 써줬고 남은 거는 이 배열이에요. 요게 남았어요. 이렇게 된 한 집단과 요 2명을
이 자리에 배열하는 케이스야. 이게 몇 가지가 있니? 세 가지요. 잘못 오해하면 세 개 집단을 일렬로 배열한 거니까 3팩토리얼 아닌가요? 맞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자로 배열됐고 좌석이 일자가 돼 있기 때문에 막 배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올 수 있는 케이스는 이 파란색 네모가 올 수 있는 케이스는 이렇게 네 자리 일렬로 다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 하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 자리 하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 자리 하나. 몇 가지예요? 세 가지밖에 없어. 3팩토리 아니고 그냥 세 가지인 거예요. 세 가지. 네. 이해됐어요? 맞니? 네. 그럼 답은 2팩토리얼 곱하기 4P2 곱하기 3. 이게 답이니? 이게 답이니? 아니야. 마지막 하나를 빠뜨렸잖아. 저 파란색 네모는 요 사람들이 놓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배치한 거잖아. 얘네들은 어디 놓을지 생각 안 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세 가지 중에 딱 여기다 이렇게 네 명을 놨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두 명은 여기 두 자리에 두 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니까 다시 2팩토리얼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아셨어요? 생각보다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야. 고민할 게 많아. 지수와 미영의 자리 잡아줘야 되죠? 그 둘 사이에 다시 두 명 갖다 낄 거 고민해야 되죠? 그리고 요 네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배치가 몇 가지인지 고민해야 되고, 그 네 명이 앉는 자리 빼고 남는 두 자리에 나머지 두 사람을 어떻게 놓을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계가 많은 문제예요. 고민이 많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서로 다른 소설책 2권, 서로 다른 만화책 3권을 책까지 나란히 꽂아. 적어도 한쪽 끝에는 소설책이 와야 돼.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건데 이건 6권이죠. 보통 그래요. 봐라. 어쨌든 우리는 몇 권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5권을 꽂아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권을 꽂는데 이 양쪽 끝에 적어도 한쪽 끝에는 소설책이 와야 돼. 근데 종류가 두 종류거든요. 소설책과 만화책. 그럼 소설책과 만화책을 양쪽 끝에 배열하는 경우를 본다면 소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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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책, 만화책, 소설책, 만화책, 만화책.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가 뭐죠? 요 위에 있는 세 가지예요. 위에 있는 세 가지가 적어도 한쪽 끝에는 소설책이 오는 케이스야. 근데 그래봐야 경우가 네 가지 분류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세 가지를 풀려면 너무 귀찮지 않니?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뭐 하는 게 낫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경우를 빼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걸릴 테니까. 그럼 전체 경우는 뭐예요? 전체 경우는 양쪽 끝에 누가 오는지 고민하지 말고 총 몇 권의 책을? 5권의 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 있으니까 5팩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끝에 누가 왔는지 고민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 전체 경우는. 뭐 소설책이든 만화책이든 관계없이 결론은 5권을 다 배열하겠다는 뜻이에요. 5팩토리얼. 그 중에 이제 이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 경우. 요 사건이 뭐죠? 양쪽 끝에 만화책, 그 내부에 나머지 3권. 이렇게 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만화책에 몇 권이 있어요? 3권 중에 몇 권 뽑아야 되죠? 2권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서로 다른 3권 중에 중복 없이 2권을 뽑아 그들을 일렬로 앞뒤 순서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3P2 곱하기 남은 여기 뭐가 들어가 있죠? 만화책, 소설책, 세 가지 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정답은 5팩토리얼 빼기 3P2 곱하기 3팩토리얼.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이제 2가지 남았네요. 자, 5개의 숫자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중에 홀수의 개수. 홀짝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자리. 1의 자리. 네, 1의 자리가 4자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시간 없어서 거지 개판인 거 이해하시고. 그럼 홀수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뭐 있어요? 1이 올 수 있고 3이 올 수 있고 5가 올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이 앞에 숫자는 하나, 둘, 세 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몇 개의 숫자 중에? 아니야. 1 없어졌잖아. 몇 개 숫자 중에? 1 없이 2, 3, 4, 5, 4개 숫자 중에 중복 없이 몇 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자연수는 일렬별이라는 뜻이니까 4p3이에요. 그럼 얘도 끝에 오는 홀수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계산법은 똑같지 않을까요? 얘도 맨 끝에 3이 왔다. 3 빼고. 그럼 나머지 앞자리 세 자리에는 3 빼고 1, 2, 4, 5, 4개 숫자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 거니까 얘도 4p3이죠. 얘도 4p3이에요. 4p3을 3번 더한 거니까 3 곱하기 4p3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마지막입니다. 이 사전식 배열은 사실 선생님 세대에서는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 세대는 이 사전식 배열이라는 단어 자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만약에 A, B, C, D 이렇게 세 문자가 있어요. 이 네 개 문자. 이게 사전식 배열했을 때 A, B, C, D를 제일 첫 번째 올 수 있게 배열하면 이렇게 나와요. 알파벳 순위 A가 먼저고 그 다음 B가 먼저고 C가 먼저고 D가 먼저니까. 그럼 사전식 배열한다 뜻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겠다 뜻인데 요 다음에 올 수 있는 배열은 뭔가요 그러면? A, B, D, C입니다. 이런 거예요 느낌이. 그 다음은 요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A, C가 와요. B로 올 수 있는 경우는 다 따져봤기 때문에 B 말고 그 다음 C가 오고 그 다음 B가 이제 밀려가는 거죠. 그 다음 남은 거는 D, A, C, D, B 이렇게. 그 다음은 A, D 이렇게 와요. 그 다음 B, C, A, D, C, B 이렇게. 그 다음은 B가 와요. 네, 이렇게 오는 게 사전식 배열이에요. 네. 아셨죠? 네. 자, 저 5개 문자를 이용해서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사전식 배열을 할 때 이게 몇 번째 오는지를 찾으랍니다. 그럼 얘는 순서대로 본다면 A가 맨 먼저 왔었던 배열보단 뒤에 있는 배열이죠. 네. 그럼 A 한 다음에 뒤에 몇 개 올 수 있냐면 4개의 문자가 올 수 있어요. 그럼 A 빼고 서로 다른 4개 문자 중에 중복 없이 4개를 뽑아 4개를 모두 다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순서는 24번째 배열보다는 뒤에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일단 A로 왔다면 A로 올 수 있는 건 총 24가지예요. 그럼 그 다음은 B가 오겠죠. 근데 순서를 보니까 B가 오긴 왔는데 여기 원래는 그 다음 순서를 보면 A가 와야 되는데 B, A 순서보다는 제가 뒤로 밀려있는 상태잖아. 이거는 몇 개예요? 3이에요. B, A 빼고 다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3, 2, 1, 6가지. 그럼 합치면 30가지. 30번째. 얘는 30번째 뒤에 있다는 얘기야. 또 B 한 다음에 A 말고 C 보다는 뒤에 있는 배열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B, C보다는 뒤에 있는 배열이잖아 제가. 그럼 또 B, D보다도 뒤에 있는 배열이죠. 얘도 3팩토리얼 6가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B, D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드디어 B, E가 오겠죠. B, E가 왔어요. 그럼 남은 건 이제 D는 요 뒤를 찾는데 요 순서에 자리가 없어서 네. 요 순서 다음에 올 수 있는 제일 빠른 순서는 A, C, D. 그 다음은 A, D, C. 여기다 써놓읍시다. B, E, C,
DA. 요 다음에는 CAD. 이 다음이 누구예요? 이거죠. CDA. 그럼 여기 24가지, 여기 6가지, 합치면 30가지. 36, 42, 여기가 42야. 42번째, 43번째, 44번째, 45번째, 제 몇 번째예요? 46번째가 제가 온다는 거죠. 예. 네.